오늘 세 분은 이게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이라서 사실은 뭐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이게 부가가치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라는 거는 다 예측이 가능해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내 수입 금액이 나오고 뒤에 문제는 경비가 나오고 매출이 나오고 매입이 나오기 때문에 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예측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지금 문제는 양도상속 증여라는 세금은 여러분들이 예측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측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지혜를 얻으셔서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다 배워서 공부를 해갖고 완벽하게 하시려 하면 좋겠지만 양도소득세를 하나를 배우려면 제가 책을 하나 쓴 게 있었어요. 책을 하나 쓴 게 있어서 여러분 잠깐 좀 보여주려고 해요. 요게 제가 쓴 책이에요. 2200페이지짜리 책에 들어있는 양도소득세 조항이 전부 해봐야 23조항밖에 안 되는데 이게 책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례가 있는 거예요. 학당에 가시죠? 그럼 상속 중에도 똑같은 이 책이 또 한 번 있어요. 그걸 합쳐놓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적용을 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누구한테 들으세요? 예, 그냥 주변에서 들으시거나 조금 아시는 분들이 옆에서 기동장에서 알려주시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잘 넘어가서 사고가 안 났으면 다행인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형 사고 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조금 오늘 좀 그런 지혜를 좀 가지셔서 여러분이 사고를 하시면서 꼭 챙겨야 될 거고 부동산을 처분하실 때 꼭 챙겨야 되고 또는 우리도 상속을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좀 상속을 준비를 해나가야 되고 또 사전증에도 좀 필요한 것들 절세 플랜들을 한번 염두에 두셨다가 필요하시면 그때 한번 살펴보시고 가까이 계신 세무사님과 상담도 받으시고 요래서 조금 사고가 안 나기를 바라는 마음. 또 이제 뭐랄까 여러분들이 뭘 급하게 조금 절세하신다고 급하게 뭔 일을 저질렀는데 뭐랄까요 우리가 보면은 방정식을 풀려면 1차 방정식이 있고 2차 방정식이 있고 3차 방정식이 있는데 1차 방정식 푸는 형태를 취해가지고 아주 말하면 이런 거예요. 4월 30일 날 넘어가면 세금이 늘어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본부장님한테 쫓아가가지고 등기를 4월 29일 날 해버리는데 왜 4월 30일 날 넘어가면 세금이 늘어나요? 4월 30일 날 넘어가면은 세금이 늘어나는데 왜 늘어나는지 잘 모르시나? 안 해보셨나요? 증여를 하게 되면 주택 공시가격이 높아져요. 토지 공시가격이 높아져요. 그래서 세금이 늘어나요. 그래 늘어나니까 그거를 증여듣기를 급하게 하루 전에 해봅시다. 하루 전에 해버리시는데 다음 제가 중간에 한번 사례를 갖고 설명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증여등기를 하루 빨리 해가지고 취득세는 증여를 빨리 해서 4%를 아껴요. 그러니까 30억짜리 건물이라고 치면 이게 10% 올라갔다 치면 3억 올라가는 거죠. 4%가 늘어나면 얼마가 늘어나요 세금이? 1200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1200을 절세하는 거예요. 그 1200을 절세하는데 전문가를 만나서 정확히 해야 될 일을 그냥 듣기를 쳐버리면 사고가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어떤 대형 사고가 나는지를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자는 거죠. 그래서 소탐 대시라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기본적인 테스트 해볼까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같은 평형이라고 합니다. 오래 갖고 있는 것이 세금 많이 나올까요? 보유기간이 짧은 것이 세금 많이 나올까요? 아니 아파트 단지 안에 똑같은 평형이라면 아파트 가격은 비슷하잖아. 지금은 보유기간이 오래된 것이 세금이 안 나오냐 짧은 것이 세금 많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짧은 게 세금 맞아. 이렇게 순간적으로 갖고 행동을 안 하시죠? 수업이니까 그러죠. 오피스텔은 주택일까요? 주택이 아닐까요? 주택을 지자고 해보고 건조하는 주택. 근데 예술이니까. 제가 오늘 강의를 진짜 오길 잘했네. 진짜 오길 잘했어요. 우선 수업을 해가면서 이제 배우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이 많아야 세금 많을까요? 양도 차익이 작아야 세금 많을까요? 그러면 양도 차익은 지금 파는 금액은 똑같다면 옛날에 산 것이 많아요? 최근에 산 것이 많아요? 저렇게 한번 개념이 저렇게 바뀌면 계속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되게 많죠. 지금 우리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지만, 그렇죠? 이때 사는 거하고 이때 사는 거하고 하는 거는 똑같다고 치면 양도 차익이 옛날에 산 것이 양도 차익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사신 분들이 세금이 많은데 보통은 오래 갖고 계신 분들 생각은 나는 서민이다. 투기를 안 했다. 예, 실수요자다. 내가 살았다. 예, 나는 사업용을 계속 썼다. 그러니까 세금 당연히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내가 그렇게 나를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보유기간이 오래 있으면 네. 장기보유 특별한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기보유 특공자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계산도 안 해봤잖아요. 차익 남은 금액의 30%를 해주는 거예요. 차익 남은 게 30% 해주는 거예요. 그럼 20년 전에 산 거는 10억 남았어. 2년 전에 산 거는 내가 2억 남았어. 아무 30%를 한다 한들 7억이 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공짜라는 것은 일부지. 실제 여러분들은 현업에서 계산도 안 해보고 장기보유 특공자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더 줄어들 것이라 추상적인 생각을 하신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 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피스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일치가 안 되죠? 다 사고 칠 수 있어요. 사고. 지금 황당한 과세사를 1위 그러면 오피스텔. 저는 정말로 저 오피스텔 저거를 제가 기재부에 있는 세대시장님한테 거래를 했어요. 제발 오피스텔을 저거를 없애버리든지 제대로 없애버리든지 오피스텔을 아예 저거는 업무용이라고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업무용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다음 단계를 넘어가든지 해야지. 보세요. 여러분 교재 나와 있을걸요? 오피스텔까지 볼까요? 오피스텔 보세요. 취득세에서 다르고 재산세 다르고 종부세 다르고 종합소득세 다르고 부가세 다르고 양도세가 다 다르다고. 네? 취득세에서는 취득 시에는 업무이지만 보유 시에서는 업무용으로 과세를 하는데 본인이 주택으로 나를 과세해 주세요 한 것만 주택으로 과세. 신청을 해야. 그럼 어떤 사람이 신청을 하냐? 자, 업무용이 주택보다 세금이 더 보유세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덜 내려고 내가 주택분으로 과세를 해달라고 해.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그게 유리해요. 나는 종부세 대상에 걸려버려. 그러면 오피스텔을 종부세를 주거용으로 내버리면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수가 늘어나버려요. 늘어나버려요. 그럼 종부세 영향을 미쳐버려요. 1세대 1주택은 최대 80%까지 공제가 되는데 오피스텔 하나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30억짜리가 종부세 걸려버려요. 80%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손탐 되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재산세 30만 원 나올 걸 15만 원 줄여달라고 갖다가 주거용으로 재산세를 신청을 해버린다니까. 모르면. 그런데 뭐예요 또? 종합소득세는 사실상 용도를 보라고 했어요. 부가세는 취득 시에는 업무용인데 또 보유 시에는 사실상 용도로 답이 달라져요. 양도세는 뭐라고 했어요? 양도든 보유든 무조건 사실상 용도. 자, 근데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 혹시 중개업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계약을 하면서 특약사를 뭐라고 써놨냐면 주민등록을 전입하지 말 것, 확정일자를 받지 말 것, 임차인과 이런 약정을 맺어요. 왜? 주택이 아니라고 하려고. 그리고 어떤 분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기 때문에 추징 안 당하려고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유지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사업자 등록 여부가 무관하다. 계약 시 특약사가 무관하다고. 실제 주택으로 쓰는 주택인데 내가 집을 3억짜리 팔았어. 그건 오피스텔 갖고 있어. 세무공무원이 그게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 그건 조사를 할 시간도 없어요. 3억짜리. 근데 20억짜리 팔았어. 그럼 집이 내가 한 채나 두 채 했다는 세금이 달라지죠. 현장을 반드시 가봐요. 그랬더니 오피스텔이 사람이 살고 있어. 어떻게 돼요? 주택이라고. 오피스텔이 1억 5천짜리 때는 세금은 5억 나올 수 있다니까. 이게 제일 많이
걸려들었기 오피스텔. 근데 여러분들 그 광고만 보시고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광고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취득세 중과세 할 때 광고예요. 네. 이렇게 개념이 다르겠고 다가구 주택 보세요. 네. 이런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이 집을. 근데 건축법상은 뭐라고 했어요? 단독주택인데 우리 세법상은 공동주택이에요. 그럼 공동주택을 가면 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는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요건을 적용해서 요건이 맞으면 단독주택, 요건을 벗어나면 공동주택. 근데 요건이 뭐라고 지났어요? 구분 거래를 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일괄 거래를 하라. 19세대를 동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동시. 두 번째는 뭐예요? 요건이 다가구주택 요건을 가져와라. 다가구주택 요건이 3계층 이하이다 19세대 이하고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는데 대학가, 여기 동국대 주변에 대학가 가보면은 다가구주택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조금 양복 보셔도 괜찮을까요? 네. (1층) (2층) (3층) (4층이니까) 3계층으로 지어서 중공 떨어질 때는 요놈만 다가구고요. 요거는 다가구로 지었고 요건 근생으로 지었다고. 중공 떨어지는데 근생이 새가 나갑니까? 당연히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다가구를 세 가구를 해서 또 다시 새를 구워버린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팔으면 어떻게 돼요? 층수가 몇 개가 되버렸어요? 다가구가? 4계층 되버렸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3계층 이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19세대인데 요놈을 만약에 이걸 다가구로 안 썼다면 요놈만 해서 비과세가 전체가 된다고 하는데 요놈이 4계층 되버리니까 19세대 중 18세까지 세금을 내고 마지막 한 세대만 비과세, 한 가구만 비과세를 줍니다. 지난번에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제도가 있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17가구째까지는 3주택 중과세, 18세대째는 2주택 중과세, 마지막 19가구만 비과세. 세금 어떻게 됐을까 상상해 가죠. 15억에 팔아서 보통 10억이 나와요. 10억. 이런 것을 걸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네. 우리 세법이 이렇게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진짜. 저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타고 차고 딱 들어오는 순간 제가 가슴이 심쿵이 갖고 보통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심쿵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 제가 봤더니 96세까지 살게 돼 있대요. 원래 설계가 내 몸이. 근데 지금 이거 계속 이런 일 당하는 바람에 6년이 수명이 짧아져 버렸어요. 맨날 놀래가지고 이런 일이 놀래는 게 한두 번이겠어요? 뒤에 가서 보실래요? 예. 여러분들 살면서 제일 쉬운 게 없는데 아버지도 집안지 아들도 집안지. 예. 누구한테 물어보면 미디어 같은 데다가 네이버 같은 데 물어보세요. 이거 비과세 받으려면 어떡하세요? 그러면 주민등록만 나누세요. 주민등록만 분리하세요. 자, 보시라고. 주민등록을 분리를 하면 세무공무원은 자, 계약 직전부터 세대 분리가 된 것을 추적에 들어가요. 왜 분리했을까? 잘 살다가. 그쵸? 응. 그랬더니 아들도 집한테, 아버지도 집한테. 근데 보니까 그 아버지 집이 40평짜리 서초동에 살고 있어. 근데 거기 옆에다가 오피스텔 12평짜리 원룸을 얻어갖고 아들이 나갔어. 40평짜리 멀쩡히 살다가 원룸 얻어서 나갔으면 아들이 실제 나갔을까요? 실제 나왔으면 문제가 없죠. 주민등록으로 나타났으니까. 네. 세무공무원이 나가서 주민등록을 보시고 세무공무원을 앉아서 다 체크가 돼요. 어떻게 체크가 돼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를 해보면 신용카드가 어디서 썼는지, 교통카드가 어디서 전철 탔 사람 어디서 탔는지 이게 다 나타나요. 내가 거기에 거주했습니다고 나오면 그래요. 그럼 증거자료를 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택배가 배달이 어떻게 되는지 다 확인시킬 수 있죠. 그렇죠?
예, 여러분 전화통화 기록 기지국 다 체크할 수 있죠. 과학적 근거 자료가 차고도 넘쳐나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 위장으로 세대보니까 걸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 보세요. 무슨 위장으로 만약에 이제 제가 제 아이를 예. 작은 사람하고 위장으로다가 이제 어쨌든 주소를 옮겨놓고 같이 살면서 예. 그 아이한테 세대분들 해놓고 집을 사주면 그게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사주는 것까지는 큰 문제는 안 생기겠죠. 팔 때가 문제라니까. 네. 팔 때 같이 살면서 집이 두 채니까 일석이조로 기라사 되면 상관없는데 그것도 다 기간이 동반했다는 거잖아요.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가?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가서 나중에가 아니라 아버지 집을 팔 때 얘기를 하는 거잖아 제가. 팔 때에 지금 세대를 해서 오피스를 12평 얻어주려면 100만 원, 150만 원 더 하겠어요. 얻어주려면 나가서 6개월만 살면 되겠죠. 그 돈 아까우니까 안 내고 내고 살면서 주민등록만 위장으로 세대분리를 시킨다니까. 요게 비일비재예요. 비일비재. 근데 그게 작은 것들은 걸려서 넘어가면 이것이 이런 거는 못 잡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억짜리, 30억짜리, 40억짜리 팔 때 또 그걸 하신다니까 그게. 한 번 넘어가서 그건 국토청 바쁘니까 그냥 넘어갔으면 그거는 옛날에 넘어간 거예요. 지금 다 달라지고 앉아서 다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단기부의 특별공제를 받으려고 주민등록을 갖다 놔요. 갖다 놓는데 자 보세요. 내가 강남에 집이 있는데 강남에 얘들이 여기 살아요. 내 집은 지금 녹번동에 있어. 나는 주민등록을 녹번동에 갖다 놓고 사모님 배우자하고 얘들은 강남에 갖다 놓는다. 나는 거기다 갖다 놓고 여기 얘들하고 배우자는 여기다 갖다 놓으면 실제는 어디 살고 있어요? 실제? 강남에 살고 있잖아요. 내 주민을 혼자 갖다 놨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10년 살았으니까 장기비로 특공제 80% 받겠지 했는데 내가 거기 가서 혼자 살면서 여기 살았다는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고 그랬죠. 네. 이런 것이 다 걸리는데 본인은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나는 80% 받는다 하고 치고 세금 계산을 해서 세무사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알려준다고. 경험이 많은 세무사님은 당장에 물어보죠. 그거를 실제 살았습니까 하고. 근데 경험 없는 세무사는 주민등록돼 있으니까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럼 조사 공무원은 딱 감이 오는 거예요. 감이. 세무공무원은 밥 먹고 그것만 보는 사람들인데 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년차, 2년차, 3년차 걸려서 잘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 다 넘어가는데 다음 번에 20년차 베테랑한테 걸렸어. 안 넘어가요. 이거는 우리가 접치는 것도 아니고 도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성스럽게 사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이거 보세요. 그냥 막 과수원 파는데 2010년 11월 20일 날 요거 진짜 실제 있는 사례예요. 이거는. 계약서에 2010년 11월 20일 날 계약을 했는데 동시에 잔금을 받았구나. 거래가액이 얼마예요? 양도가액이? 74억이잖아요. 계약과 동시에 잔금을 받는데 금액이 74억이다. 하는 사람이 급할까요? 사는 사람이 급할까요? 네? 이제 안 팔아보시니까 이런 거 잘 몰라요. 내가 팔아봤어요.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거는 판다고 내놨다고 해서 누가 74억까지 해가지고 오늘 다 사겠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사는 사람이 급한 거예요. 사는 사람이 급해서 1년 동안 딜을 해가지고 10억을 끌어올려서 64억짜리를 74억에 사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얼마나 급했으면 다 잔금 치고 그날로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보세요. 보통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러면 한 2달 정도 걸리지 않나요? 네, 보통 한 10억짜리만 해도. 근데 그날 돈을 다 치부했는데 이 양반이 세금 계산을 해봤더니 34억이 나온 거예요. 74억 양도가액에 세금이 34억이 나온 거예요. 비상공토지 걸려가지고. 근데 40일만 늦었으면 세금이 얼마가 줄었어요? 10억이 줄었다고. 10억. 2017년에 거의 받겠다고. 12년 그때 정확히 말해 2016년 12월 2일날 법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세무사님한테 한 번만 어드바이스를 구했어도 10억이 그냥 세이브가 됐잖아요. 잔금을 좀 늦춰라. 그리고 또 계약서를 갖다 봤더니 15년생 내 4만원 회남 5,500주 요게 5,500주 같으면요
주당 20만 원씩만 잡아도 11억이에요. 11억. 11억이 사과나무, 배나무는 양도세가 없는데 계약서에다 같이 써버린 거예요. 별도 구분해서 쓰느냐 함께 쓰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 버려요. 이것도 사업이에요. 사업. 네. 계약서는 어떻게 쓰냐, 잔금을자를 언제 한다니까 세금이 13세가 난다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주세요. 단독주택 갖고 계신 분들, 옛날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멸실하거나 용도 변경을 해도 나는 주택으로 팔았다고 해서 비과세도 해주고 장기보유 특공서 80% 해줬어요. 이게 세법이 유권에서 최근 작년에 바꿔버렸어요. 뭐라고 하냐? 계약일 내는 주택인데 중간에 용도 변경을 했거나 멸실을 해버리면 잔금을 기준으로 봐서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주택으로 양도한 걸 안 보겠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 왜 그렇게 만들었나? 지금 사는 사람은 주택으로 사면 취득세 중간을 먹거든요? 대출도 안 나와. 그래서 이런 편법을 썼던 거죠. 이 편법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지금도 이렇게 멸실하고 계약을 하고 오신 분이 있어. 네. 매수자가 그렇게 해가니까 따라서 해가지고. 그래서 세금폭탄 맞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바뀐 것이 이렇게 순간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러니까 9월달은 괜찮았다고 10월달은 안 되는데 보세요. 또 얼마나 웃기지? 용도 변경은 2022년 10월 20일 날 용도 이것을 유권에 바꿔놨으면 멸실도 같이 해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멸실은 이때 똑같이 볼 것이냐 따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때 저희도 헷갈렸는데 용도 변경이 됐으면 멸실도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더니 멸실은 그때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20일 날 다시 유권에서 다시 냅니다. 요거하고 이렇게 다르게 날짜가 달라요. 세제가 이렇게 운영이 돼요. 이렇게. 예. 우리가 이런 거 안 갖고 있으면 걱정은 없어요. 예. 단독주택 안 갖고 계시고 아파트 갖고 있으면 전혀 걱정은 없어요. 아파트는 끌고 팔 일은 없으니까. 그죠? 예. 상가 공장 파시는 분들. 다 이렇게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는 포괄, 양도, 양수한다 이렇게 써요. 자, 여러분 이 포괄, 양도, 양수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보지 하실 거예요. 상가나 공장 건물은 공장 건물에는 토지하고 건물이 있으면요. 이 건물값의 10%가 부가세가 별도로 거래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 양도, 양수가 되면 이 부가세는 수수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요. 이거는 세무사님들끼리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중개사님들이 포괄, 양도, 양수는 포괄, 양도, 양수로 하기로 한다고 투자학상에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포괄, 양도, 양수 해당 안 되면 어떻게 돼요? 10% 부가세 징수하지 않은 것을 건물에 대해서 양도하신 분이 세금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부가세가 포괄, 양도, 양수 안 했다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주고받고 세금을 줬더라면 내는 사람 내고 예수자는 어떻게 환급받으면 되잖아요. 실제 부담자가 없어요. 이 점수학들 저기서 막 문제가 없는 거를 굳이 이걸 포괄, 양도, 양수로 썰어가지고 나중에 해당이 안 돼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자, 이런 거예요. 모텔 같은 경우에요. 양도자는 직역을 했어. 직역은 뭐예요? 소유자가 직접 운영을 했어. 근데 양수자가 이거를 임대를 줘버려요. 자기는 갖고만 있고 임대로 세를 줘버려요. 이거 포괄양도양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투자사에다 포괄양도양수라고 해놓고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9층이 있는데 9개 층이 있는데 9개 층이 모두 임대를 주고 산 사람도 모두 임대를 주면 포괄양도양수가 맞아요. 근데 갖고 있는 사람, 파는 사람은 모두 임대를 줬는데 사는 사람은 1층에서 본인이 식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층은 직역, 2층부터 나머지는 임대. 이건 포괄양도양수가 아니에요. 이 변수가 굉장히 많아 이게. 그런데 이런 걸로 이렇게 써가지고 세금 부담 나는 사례가 너무 많아. 여러분 공장이나 건물을 안 팔았으면 다행인 거예요. 다행. 네? 다행인 거예요. 네이버에다가 지금 똑같은 걸 물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농지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될까요? 말하고 물으면 네이버에서 대답을 이렇게 해요. 농지가 몇 평인지 곱하기 거기다가 공시가 구해보세요. 1000평에 평당 30만 원씩이면 3억인데 상속세는 5억까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럼 그 답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상속세 측면에서는 맞는 거죠. 상속세는 위달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세금은 안 나오죠. 근데 이 상속받은 농지를 나중에 팔 때 이 상속세를 결정한 금액이 상속 개시상지 평가액이 양도시의 취득가액이 돼요. 그러니까 양도시 취득가액이 된다면 지금 상속세 내는 것하고 양도세 내는 것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속세가 10억까지는 어차피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금액을 높여서 신고를 해놨어야지 나중에 팔 때 유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얘기가 됐죠? 근데 이것을 3억을 신고해라 그러니까 이 3억은 실제 시가는 10억 간다는 거예요. 농지가. 왜? 농지가 30%밖에 안 잡혀 있으니까. 10억 시가 하는 거를 3억에 신고했다가 10억에 팔았더니 양도세만 2억 6천 나왔어요. 만일에 가격평가를 7억을 해서 상속세를 신고하고 3년 안에 팔았더라면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냈다. 네이버나 물어보시면 안 돼요. 네이버는 묻는 거 그것만 보는 것이지 그 다음 단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여기는 1차 방정식 풀 것이냐 2차 방정식 풀 것이냐 3차 방정식 풀 것이냐 변수를 다 앞에 거를 보고 판단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판단해 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속세 특례 이것도 기가 막혀. 제가 이거 이혼한다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집에 한 채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집이 없던 집이 생겼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집을 팔 때 상속주택 때문에 비과세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문제예요. 왜 상속주택은 이거를 특례를 주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을 비과세 해주는 건 맞지만 부모님 집을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상속받게 돼서 우연히 두 채가 된 거죠. 특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받은 그 집을 특례로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집을 만약에 아버지가 두 채, 세 채 갖고 있다면 모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줘요. 선순위 상속주택. 예? 하나만 주는데 그것을 A주택하고 B주택하고 있다면 어떤 걸 기준으로 특혜를 주는 게 좋을까요? 비싼 것.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 비싼 거를 선호해요. 근데 국가는 비싼 거는 애매모호하죠. 6억 9,900짜리 있고 6억 9,800짜리 있어. 그럼 어떤 게 더 비싼 거예요? 어떻게 기준으로 판단해요? 지금? 그쵸? 네. 이게 애매모호하대.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보유 기간이 긴 것. 그냥 단순하게 오래된 것부터 가져. 자, 그래서 오래된 집을 특혜를 준다. 꼭 참고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지금 집을 투자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이런 꼴이 나니까 참고하시라고. 이분도 아버지가 A가 어디예요? 현대아파트인가요? 장남은 예, 백지동에 저기 뭐죠? 하여튼 유명한 아파트. 백지동 아파트를 받았는데 이게 20억짜리래요. 근데 차남은 B주택을 받았는데 이건 진도에 받았어요. 진도. 5천만 원짜리 받은 거예요. 5천만 원짜리. 진도는 송가인 모양인가 봐요. 예. 그런데 백지동 집은 88년 10월에 살았죠, 아버지가. 그렇죠? 10월에 샀어요. 그런데 진도 거는 언제 샀어요? 89년 2월달에 샀죠. 3개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선순위 상속주택은 A예요, B예요? A죠. 네, A요. 요게 장남이 받았고, 요게 차남이 받았다. 요게 차남. 네. 그런데 차남이 받았는데, 차남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사모님한테, 배우자한테, 그 집이 요즘에 세금이 워낙 복잡하니까 잘 좀 알아보고 팔아라고 지시를 하고 하셨어. 남편이. 아내가 여러 데 시험을 가서 공부도 하고 여기저기서 들은 것이 많아가지고 상속주택은 특례 규정이 있어서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고 알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더 정확한 거는 특례주택은 세 가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선순위 상속주택일 것. 선순위. 여러 채라면 선순위 상속주택일 것. 그 다음에 동일 세대가 아닐 것. 동일 세대가 아닐 것. 그 다음에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을 것.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다가 상속받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보기 세대니까 세대가 달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거잖아요. 상속받고 난 다음에 상속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좀 까다로운 거예요, 이걸. 근데 사모님은 그냥 상속주택은 괜찮다고 하더라 하고 파는 거예요. 내 집 아파트를 갖다 30억짜리 팔아봤어. 세금이 6억이 나왔어. 진도집 5천만 원대. 싸움이 날까 안 날까요? 싸움이 나고 보통 싸움이 나는 거 아니죠. 남편이 나가면서 잘 알아보라고 했는데 왜 팔았냐고 그냥 구박을 하니까 사모님은 할 말이 없어요. 사모님은 할 말이 없냐고. 왜 대추동 아파트 20억짜리 형이 받게 만들고 당신은 바보같이 50만 원짜리 왜 받았냐고. 받지 말지 왜 받았냐고. 근데 싸움이 안 났겠어요? 뭐 이혼할 뻔했어. 네,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해결 못하고 이혼한다. 제가 해결을 했어요. 네. 어떻게 해결했을 것 같아요? 네? 원래 딱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남편이 진도가 고향이에요. 진도가. 이거 고향 친지될 게 아니에요. 이거. 고향 친지잖아요. 근데 사나이 54년생. 54년생짜리가 89년도에 진도집을 아버지가 살았다면 그때 집이 없었으면 임대 새 집에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걸 땅을 깨보니까 땅은 48년도에 아버지가 취득한 거고, 예, 집은 52년도에 지어진 집이에요. 그리고 52년도 지어진 집에서 남편이 태어났고, 그쵸? 그리고 이건 오래돼서 멸실을 하고 다시 지은 게 89년 이후래요. 그럼 어떻게 됐어? 선순위 상속되기 여기로 바뀌죠? 바뀌죠. 그럼 장남이 특혜를 못 받고 차남이 받게 돼요. 아까 우리 홍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 그래.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이 활용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현상만 보고 판단은 이건 못 찾아요. 저도 왜 찾아내는 줄 아세요? 이혼한다니까 찾아내요. 이혼 안 시키더라고. 장난도 문제잖아. 장난 피해를 보는 거지. 장난도 알아야지. 장난도 알아야지. 이제 알리 줬겠지 자기들이 가서. 승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고. 뭐를 순하게? 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장남이 이제 뻑서나 말거나 그거는 그 알아서. 아니지. 이제 엄격히 따지면요. 보세요. 해결 방법 있지. 대추동 아파트 20억짜리는 상속받았다고 그랬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상속받은 가액이 양도 당시에 취득가액이라고 그랬죠? 지금 저 아파트 시세죠? 상속받았고 지금 저거는 차이가 없어요.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되죠?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 해법이 다 나온다고. 그래서 장남집에 가서 설명을 이렇게 해라. 내가 갖고 있는 집 먼저 팔면 안 되고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 그러면 그 세금 없으니까 그 내 거를 정상적으로 받으면 돼요. 이렇게 해법 찾아내면 되는데 일반인들을 갖다가 그냥 사고부터 쳐버린다. 저런 경우에 그 반반씩 이렇게 지분을 상속하지 않나요? 20억짜리 반반 나눠주고 차나고 장남 차나 반반 나눠주고 반반 가져라. 50대 50으로 이렇게 상속하지 않나요? 아니 그거는 형편도 다르지. 저거는 장남이 그 사람이 조금 더 없고 차남이 좀 여기는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돈을 더 받았든지 상가를 받았든지 뭔가 가치는 비례해서 받았는데 집에다가 공동상속 받기는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공동상속 받았어요. 공동상속 받으면 지분이 가장 큰 사람 걸로 보도돼 있어. 네, 또 그것도 규정이 복잡해. 상도
지분이 똑같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 안 살면, 돈도 안 살면 나이가 많은 사람. 뭐 쌍둥이면 어떡하냐? 하루가 또 1시간 먼저 태어나는 거. 많은 사람이 소유자로 본다. 소유자로 예. 이거 복잡하게 같이 하시려고 그래. 따로따로 딱 해서 하면 되지. 응? 지금 뭐가 좀 시댁에 뭐가 하나 있긴 있나 보다. 단독으로 받아야지. 지금 이제 머리가 복잡해져. 그죠? 그러니까 상속을 누가 받냐면 굉장히 중요하죠. 주택은 상속을 누가 받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비과세까지 스텝을 같이 가야 됩니다. 농지는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다면 누가 이거를 상속을 받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상가도 누가 받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상가 같은 경우는 이게 건물 큰 것들은 특히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는 저희 회사 건물이 그렇게 돌아갔어요. 예, 11층짜리 건물인데요. 5남매가 공동 상속 받았어요. 5남매. 예, 공동 상속 받았는데 이때 우리 그 시세가 약 600을 갔다고 600을. 문제는 여기 5남매 중에서 참고로 여러분이 한번 참고로 보세요. 장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상속. 장남이 욕심을 딱 내려놓고 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하면은 원만하게 돌아가는데 장남이 꼭 욕심 부리고 꼭 얌체 짓을 하고 예, 거기 배우자까지 더해갖고 하면은 여 5남매 중에서 제일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확률적으로 막내 여동생이에요. 막내 여동생. 진짜라니까요. 여기 막내인 사람 혹시 있으면 죄송합니다. 막내 여동생들이 똑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둘째나 셋째는 보통 오빠니까 체면 있고 그래서 오빠들한테 한 번도 안 달라 그래요. 막내는 알자 없어요. 오빠 우리 그냥 공유물 분할해. 이 11층짜리 공유물 분할하자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을 어떻게 해요? 건물을 어떻게 나눠? 서로 싸? 네? 공유물 분할을 달라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서로 잘라줄 수는 없잖아. 어떻게 돼? 팔아서 경매로 팔아서 현금으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경매가 됐어요. 여기가 경매가 됐는데 경락이 얼마 됐어? 경매가 들어가니까 큰오빠가 막내한테 가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막내야 그 집을 오빠한테 팔아라. 그럼 막내가 뭐라 할까? 팔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한테 팔아도 오빠한테는 안 팔아.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경매는 말린 거예요. 진짜 이거 320원이 날아갔어요. 320원이 날아갔어요. 지금 한 800억 1000억 갈걸요? 네. 가락동 농수산 시장 정문 앞에 가면 지금 1000억짜리 건물 큰 게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5남매가 상속받아서 공용을 분할 청구 소송에 따라서 경매로 날아갑니다. 경매로 날아갑니다. 그때 상속받을 때 5남매가 지금 동일하게 안 받았죠. 막내가 적게 받았죠. 아닌가요? 동일하게 그것까지 알아가지 말고. 아니 왜 막내를 넘길 이유가 없잖아요. 동일하게 받았어요. 저렇게 세상 살면 잘 지분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 오빠가 10을 갖고 동생이 2를 가졌다 하더라도 2를 가진 사람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경매로 넘기고 돈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다니까. 지분이 낮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속받을 때 집안에서 상속받으면 꼭 참고하세요. 상속이나 증여에 지분으로 들어갈 때 자, 형제간에 들어가든 거기에 배우자를 놓든 손자, 손녀를 놓든 간에 가족 간에서는 개인 간 이 지분은 1%가 99%하고 동등한 지분을 행사해요. 아시겠어요? 1%짜리 안 팔면 99%는 절대 못 간다니까. 누가 그걸 사요? 안 산다. 그래서 1%나 99%나 똑같다고 이거는. 그래서 지금 상업용 건물은 이렇게 다수가 소유를 하려면 법인전을 하시고 그래서 지분을 51%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 의사결정권자. 그럼 나머지 40% 가진 사람들은 결정권이 없어요. 50%다. 수를 가지고. 법인을 그래서 가족권을 만들어서 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분은 문제가 아니라고. 감정 문제지. 감정이 어긋나버리면 예. 상속이라는 것은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은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래요. 감정 문제예요. 감정 문제가 깨지면 가족 화목은 깨져버려요. 제가 통계치료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200억이 넘어가면 가족 관계가 비즈니스 관계로 변해요. 여러분 200억은 안 되시다면 다행히 행복하시길 바라시겠어요. 200억 이상은 벌지 마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새끼들이 버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안 좋은 얘기만 해서 대단히 죄송해요. 근데 제가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받기서 혹시 질문사항 있을까요? 궁금한 사항? 네. 만약에 아버님이 지금 살고 있는데 네. 그 둘이 물려받아서 네. 돌아가시고 나서 네. 둘 다 집이 있으면 아까 저기 그 상속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아, 상속세가 문제가 아니라 상속주택이 아버지가 한 채를 남겼어. 남겼는데 그거를 한 사람이 다 못 가져가니까 둘이 나눠받았어요. 공동 소유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동 상속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바로 팔아? 바로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바로 팔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상속을 받아서 6개월 안에 바로 팔면 상속 개시당 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고 그랬죠? 그쵸? 6개월 안에 팔면은 그 양도가액이 상속 개시당 시 평가액이 돼요. 네. 그럼 뭐가 되죠? 양도가액이 상속 개시당 시 평가액이 되고 상속 개시당 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똑같죠? 네. 양도세는 안 나오죠. 안 나와. 내가 집이 한 채가 더 있어도 안 나온다는 거죠. 상속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팔면 양도세는 안 나온다. 대신 그 집이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이라면 보세요. 단독주택이라면 지금 시세가 20억이에요. 단독주택이라면 20억짜리가 이거 주택 공시가격으로 10억밖에 안 가요. 네. 그럼 상속세를 10억으로 냈으면 취득가가 10억이잖아요. 네. 20억이 팔면 상속세는 10억으로 내지만 양도소 차익은 이렇게 내는 거야. 네. 그렇다면 내가 그러면 10억으로 상속받을 게 아니라 20억으로 받아서 상속세를 더 내더라도 양도세를 안 내는 방법하고 시뮬레이션 해봐야 돼. 그래서 상속 개시 당시를 누가 상속을 받느냐? 한 사람이 받느냐, 두 사람이 받느냐, 세 사람이 받느냐. 상속 재산 평가는 얼마로 할 것이냐. 양도를 내가 언제 할 거냐에 따라서 다 이것이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억을 받았는데 상속이 2명이면 10억씩 받는 건가요? 그렇게 그렇죠. 계산이 되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건 제가 그렇게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건가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동네 생산님한테 상속세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상속세만 들려도 신고를 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20억에 팔 일이 벌어져. 그러면 안 된다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속을 하러 갔더니 상속 재산을 물려놓고 뭐가 있어요? 주택 있고 상가 있고 나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협의분할을 해야 돼요. 누가 갖는 게 좋은 것인지 따져서 상속은 누가 받을 것이며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양도는 언제 할 것이며 이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상속이 잘못되면 나중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지금 다 기준시가로 상속세 쬐끔 내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다 가격평가를 해버렸어. 안 된다니까. 어떤 거는 기준시가로 어떤 거는 가격평가로 다 그걸 따라서 해줘야 된다. 이해가 가셨어요? 네. 이것도 저것도 없이 나는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내 방이 쓸 필요도 없어. 그냥 집안에서밖에 없어. 그냥 편안하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딸려있다 그러면 이게 다 응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집안채밖에 안 갖고 사시면 정말 행복하십니다. 이런 거 그릴 것도 없고 중간에서 말릴 일도 없고 점수를 일도 없고 내 가족들은 흥분하죠. 아, 난 잘 살았구나. 좀 복잡하게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조금 신경 쓰고 사셔야 돼요. 이거 들으시면 여러분 조금 긴장하실 거예요. 보세요. 앞으로 땡땡 아파트라고 반포에 유명한 아파트. 대충 어딘지 알겠죠? 네. 여기 김이사님하고 이부장하고 이부장이 4개월 뒤에 사는데 한 5억 정도, 5천만 원 비싸게 사요. 똑같이 6억 6호짜리 사가지고 준공이 2017년 8월 31일에 나왔어요. 앞으로 리고가. 그리고 2018년 2월달에 김이사가 팔고 이부장은 2018년 6월달에 팔아서 다 똑같이 13년 정도 보유를 했죠. 20억 남았는데 김이사는 8천만 원씩을 냈어요. 근데 이부장은 얼마 냈어요? 8억을 냈어요. 10배 차이가 났다. 어떻게 20억을 똑같이 남겼고 똑같이 보유를 13년 했는데 한 사람은 8천만 원이고 한 사람은 8억을 내게 되느냐. 어떻게 세법이 이렇게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상상을 못 한다니까. 자,
재건축이 됐는데 이게 김이사는 사업식 인가, 그때는 사업식 인가의 기준으로 따졌어요. 지금은 관리직 문제 인가를 따져. 관제를 따져 지금은. 그러니까 사업식 인가 전에 산 김이사는 주택을 샀고 사업식 인가 후 산 이부장은 조합은 입주권을 산 거예요. 이게 부동산 종류가 달라요. 예, 딱지. 그래가지고 중공업소가 팔았는데 김이사는 취득일이 2005년 3월부터 양도일까지인데 이 부장은 중공일부터 양도일까지 기사밖에 안 돼요. 2년이 안 돼버리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장기보리 특공제도 안 해주셔요. 김이사는 종전주택 보유기간, 공사기간, 신축주택 보유기간 다 통산해서 보유기간을 계산해주고 이 부장은 중공일로부터 계산해서 2년도 안 되니까 비과세도 안 되고 세율도 최고세율 권력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 세법이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다. 네. 정의롭지 못해요. 이제 조금 줄여서 한번 볼까요? 네. 양평에 이게 시행사한테 50억이 넘어간 거예요. 주택하고 농지하고 나대지하고 같이 팔았어요. 같이. 일괄해서 파는데 계약서를 일괄로 써갖고 왔어요. 일괄로. 그 이사무실 왔을 때. 그래갖고 세법에서는 이렇게 나눠요. 14억, 16억, 20억. 그러면 50억이죠? 자, 근데 문제는 주택은 일세대 비과세. 농지는 내가 자격을 했고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라서 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금액이 가장 많아야지 유리할까요? 나대지가 유리해요. 국가가 주택이나 농지. 비과세 되는 것이 더 많아야지. 주택 좀 많아야 돼, 맞죠? 나대지는 좁아야 되고 이 14, 16, 20억 된 거를 감정평가를 해서 30% 조정을 했더니 주택은 22억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고 나대지는 10억까지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했더니 세금이 3억 5천이 줄더라는 거예요. 거래는 똑같이 50억 했는데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세금이 3억 5천 차이가 난다고. 3억 5천. 모텔 보실래요? 모텔. 제가 우리 회사, 우리 거래처 모텔 거래하실 때 50억에 거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 25, 건물 15, 집기비품 10억 이렇게 계약서를 쓰라고 했더니 모텔을 20년 모텔만 전문을 하시는 분 말씀이 계약서를 이렇게 써본 적이 없대요. 계약서를. 여러분 아파트 팔 때 냉장고 텔레비 침대 놓고 가세요? 갖고 가세요? 네? 생각 안 나세요? 다 갖고 가시잖아요. 모텔 팔 때 거기 있는 침대, 화장대, 텔레비 놓고 가요? 갖고 가요? 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텔 거래와 아파트 거래는 다르다고. 그래 집기품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집기품 양도세 과세사항이 아니라고 이거는.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구분해 내야 된다고. 근데 뭐라고 했다고 했어? 20년 동안 이렇게 계약 써온 적이 없다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금은 다 많이 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당당하게 얘기를 한다니까. 제가 전문가 가르쳐줘도 안 따라와. 만약에 여러분이 식당을 하다가 내가 집 건물에서 내 식당을 하다가 그 식당을 팔 때 그 식당에 집기품 없나요? 얼마나 많은 집기품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따지면 그거를 따로 발라내야 된다고. 이거는 부동산으로 함께 따르쳐야지. 그 다음에 요거도 따로 해야 되고 구분 거래를 하자는 일괄 거래를 다 해버리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사는 사람들은 계약서를 써버리가 매수를 받으면 네. 내가 나중에 내가 샀다가 다시 팔 때도 그거를 공제가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집기비품은 감가상각을 그냥 5년 정도 해줘요. 그 다음에 건물은 30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집기비품 감가상각이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늦게 하는 게 좋아요? 감가상각 빨리 하는 게 좋잖아요. 내가 경비를 빨리 써먹어야지. 그러니까 구분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잖아요. 종합소득세도 매도인도 매수인도 다 유리하잖아요. 매수인도. 감가상각을 집기비품 게 더 유리하지. 부동산 로롱보다 기간이 길어지니까. 네? 요건 이거 지금 그러니까 상생인데 여러분이 한번 참고로 보시면
보시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가맹산 주택 같은 경우는 참고를 한번 보세요. 예. 자, 이걸 한 번만 제가 사기꾼이 된 얘기예요. 사기꾼. 예.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100억의 양도세 30억 나와서 나중에 나한테 세무조사 받아갖고 주계수까지 또 받았어, 이 사람만은. 제가 그래서 왜 이 양반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70대 중반 후반에 계신 분인데 아들 둘이 장남하고 차남하고 이거를 소유하고 있어요. 두 분이 100억을 받아서 양도세 30억을 내면 70억이 남았잖아요. 네. 숨겨진 자식이 5남매가 또 있어요. 여자아들 5명이 또 있어. 그게 옛날에 상속 받을 때 아들만 돈 주고 딸은 안 준 거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아들들이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35억 갖고 딸들한테 35억 주자. 그래서 5명한테 7억씩 주기로 한 거예요. 착하죠. 예.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한대. 그래서 제가 세금 계산해 보니까 세금이 이렇게 줄어요. 이렇게 줄어드린다고 했더니 그 어르신이 5군데 가서 세금 계산 해봤대요. 근데 똑같이 30억이라는데 왜 나는 주냐 이거죠. 제가 사기꾼대 갖고 나한테 안 한다니까 그분이. 팔고 증여세까지 조사받아갖고 증여세까지 추진다고 하셨어요. 자 보세요. 팔아서 현금으로 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죠. 팔기 전에 증여를 땅을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증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팔면 양도가액이 증여가액이 되고 증여가액 당시평가액이 되고 증여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고 양도소득세는 안 나오죠. 증여세는 안 내고 양도세 9억, 증여세 12억, 취득세 1억 내가지고 어떻게 22억밖에 안 나온다니까 이게.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예, 지금 30억의 양도세와 증여세 7억을 또 부담하면 37억이 나오잖아요. 팔아서 양도세 내고 증여세를 또 나면 현금을 주면 증여세가 7억이 또 나온다고. 근데 반대로 여기는 증여를 하고 팔아버리면 양도세가 대신 증여세 내는 만큼 양도세가 안 나와버린다니까. 구조를 바꿔버렸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거를 실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가짜로 하면 안 돼. 딸들한테 안 줬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돈 줬다 돌려받으면 안 된다고. 실제 줬잖아요. 실제. 저희가 사무실에서 저희 사무실은 전화로 상담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직접 대면 상담을 합니다. 근데 오시는 분들이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2세에 왔다고 쳐봐요. 150억짜리 건물을 팔았다고 치면 40대, 50대는 한 돈을 누가 쓸까요? 누가 써요? 본인이 90% 이상을 쓰겠죠? 그렇죠? 60대. 예, 40대한테 넘어갈 확률이 30%죠. 그렇죠? 7, 80대. 70대는 50%고 80대는 80%예요. 92세는 92%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꼬치꼬치 물어요. 이런 걸 왜 파세요? 팔아서 돈을 어디다 쓰시려고요? 누구 주시려고요? 언제 주시려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기분 나빠요. 아니 당신한테 양도세 계산해봤지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는 것까지 왜 당신은 하치를 하죠? 제가 왜 궁금하겠어요? 왜? 살 날이 많지가 않아서. 살 날이 많지가 않아서 궁금하다고. 지금 여기 기가서 나오는데 150억짜리 팔아가지고 세금 예를 들어서 40, 30억 내고 남은 돈을 갖다가 120억을 사람들가 날아갔어요. 30억씩. 그리고 아버지가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버지 상속세 조사를 하다가 이것이 사전증에 된 사실을 그때 확인돼요. 증여세 맞고 가산세 맞고 10년 안에 돌아가시니까 또 이렇게 합산해서 상속세 또 맞고 제가 보시면 알지만 70%가 세금으로 뺏겨버려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금이 가정을 파괴시키라고. 여러분은
그런 건물 150억짜리 안 팔았으니까 다행이라니까. 우리는 다행이야. 네, 가족을 치겠어, 우리는. 그런 아버지가 안 계셔서 다행이야. 네? 그죠? 임대용 부동산 가족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네, 가족법. 여러분, 이거 교재로 지금 배부 안 됐나요? 네. 네? 이거 교수님 이거 어디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지 않나요? 파일은 다 드렸어요. 파일로? 예. 파일로 다 드렸대요. 예. 네. 메일을 받으셔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치가 어렵게 만드는 건데 다 못 하더라도 한번 보세요. 여기 실험학습 그냥 넘어가고요. 상속증여세 간단하게 몇 가지 볼게요. 이런 게 다 빼버리고 보실래요? 이 양반이 젊은 나이에 혼자 되셔갖고 딸 아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다른 거는 다 팔아먹고 80대에 갖고 있던 이자가 수용당해서 공사하고 수용당해서 60억이 나왔어요. 세금 10억으로 50억 남았는데 어머님이 아들한테 60%, 딸한테 20%, 본인 20% 해서 건물을 사놓으신 거예요. 그래놓고 8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8년 만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국세청은 그때 상속세 조사 때 10년 안에 부동산 거래하고 인출된 금액을 다 추적해 들어가요. 이 돈 어디로 가는지라고 찾아봤더니 장남한테 30억, 장남한테 10억, 본인 10억 이렇게 한 거예요. 장남 증여세 얼마예요? 10억. 가산세가 얼마예요? 10억. 장녀가 증여세는 2억짜리인데 가산세가 2억짜리. 그래서 증여세만 24억 4천을 추징당하고 10년 안에 돌아가시니까 합산해서 상속세를 한 번 더 내. 5억. 얼마를 내요? 20억 4천을 추징당하고. 30억. 30억. 이 양반도 낫다고 했잖아. 아까 중환자실에 아버지 들어갔는데 150억짜리 팔고, 예? 아버지 30억 낸 다음에 사남이가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남이 아버지 돌아가셨더니 증여세가 본세 40억, 가산세 24억. 상속세 10억. 총 얼마 냈어요? 세금이? 103. 이런 거를 세금 기회를 했다고. 저렇게 만나고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 어째 저렇게 아버지 중환자실에서 열심히 치료를 해가지고 어떻게 저를 팔아서 날아갈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금 폭탄을 때려는 거예요. 싸가지 없다고 해서. 네. 지금 우리 사무실 오신 분이 간단한 코앞에 오신 분인데 여기에요. 지금 상속세를 기준시가로 신고를 해서 팔려고 했더니 양도세가 28원 나오네. 얼마예요? 33원 내는 거죠. 감정평가에 상속세를 더 내고 양도세를 적게내려고 했더니 32원 나와. 그럼 차라리 지금 팔아버리면 100억 팔아버리면 상속세는 20억이 나오는데 양도세는 제로잖아요. 안 나온다고 했죠. 가장 절세가 되잖아요. 근데 이 건물이 지금 팔려요? 안 팔리잖아요. 근데 이런도 못하고 저런도 미쳐본다니까. 상속을 적게 받고 왜? 팔아가지고 만약에 그때 증여를 해도 만약에 돌아가시면 10년을 돌아가시면 또 증여세 나오는 거 아닙니까? 팔아가지고 증여했다고요? 언제? 팔아가지고 살았을 때 팔아? 아니지. 사전 증여를 해가지고 증여세 이때 이런 거는요. 지금 주식가 얼마예요? 주식가 35%밖에 안 갔잖아요. 자녀들하고 배우자까지 합치면 그러면 증여세 전부에는 한 5억까지는 했다고요. 그러면 내가 상속받은 거 5억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지. 그럼 그거를 그냥 갖고 갈 수가 있죠. 그럼 살려서 갈 수가 있다니까. 근데 지금은 상속세를 내놓고도 저것도 돈이 월세가 지금 얼마 나와요? 이거 비연성을 지금 실제는 1,200만 원 정도 나와요. 네? 먹고 사는데 상속세를 연변에 나가더라도 낼 수가 없어. 돈 낼 돈 있어.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니까 이제 그게 빠지는 거예요. 미리미리서 대비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3.7 알아요? 3.7? 손톱깎이. 상속세 150원 받고 이거 회사 넘어간 거예요. 네. 동구파워라고 우리나라 시약 유명한 회사인데 이것도 상속세 1,200원 받고 날아갔어요. 네. 이게 다 회사 다 나간 것들이에요. 보세요. 증여를 할 때 이렇게 증여를 해보니까 다가구가 4층, 5층, 6층에 있는데 이게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다가구택이거든요. 아들한테 30%, 딸한테 30%,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 4월 28일 날 급하게 증여를 했는데 증여를 이렇게 하고 가버렸다고. 그럼 어떻게 해? 아들, 딸이 다 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다 집을 또 주택을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증여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다가구를 이렇게 갖고 위로 옥진이 갖고 있고 근생만 가족법을 만들어서 소유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를 연구를 해는 세무사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일반 세무사님한테 가고 하면 백발적으로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해버려요. 부산 경주택은. 그래서 절대를 하려면 전문가를 찾아가셔야만이 정확하게 사례별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 노후는 아니지만 내가 한번 재산 가지고 상속세 계산 한번 해보시고, 유언장 남기시는 상황은 아니지만, 조금 나한테 맞는 사전적인 절세 플랜을 한번 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상속세 절세는 결국은 증여에 있고요. 증여는 10년 단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10년 단위 절세 플랜을 짜셔야 돼요. 공제도 10년 단위로, 세율도 10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상속세가 합산이 되거든요. 이게 세 가지가 겹치기 때문에 10년 절세 플랜을 짜시라고 해요. 여러분 연세가 50대면 지금부터 절세 플랜을 짜면 가장 이상적으로 짤 수가 있어요. 60대, 50대가. 80대면 늦었어요. 시간이 없어. 100살 넘게 사셔야 돼요. 60대 같으면 내가 10년 주기로 60대 한 번, 70대 한 번, 80대 한 번. 그래서 4분의 1씩 주고 나눠주고 마지막 4분의 1은 내가 갖고 있다가 상속으로 내려가.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지금 뭐 그렇게 상속의 결박 같지는 않는데, 회사를 경영하신 분들은 제가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회사 경영하신 분들, 법인들로 갖고 계신 분 꼭 세 가지를 체크하세요. 세 가지. 여러분 결산서에서 가지급, 이게 암덩어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법인에. 가지금 암덩어리는 이게 굉장히 피해가 커요. 만약에 10억 정도 가지금 있다. 이거는 심각하기 시작하다. 이 10억이 넘어간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왜 가지금 발생할 줄 아세요? 여러분이 급여는 800만, 500만 원 갖다 처리를 하시고 나는 갖다 실제는 2천만 원씩 갖다 써. 그럼 다 포크나잖아요. 그게 다 가지금 처리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업무를 진행하는데 비자금 막 들어가. 그 다음에 내가 대출 받았는데 지금 결손이 났는데 자연 승계가 안 되니까, 연장이 안 되니까 그걸 갖다가 당기수익 내는 거야. 가짜로. 분식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가지금 발생한다. 이 가지금은 법인세법에서 우리 결산 재무제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주 임원 단기 대여금이라는 개념가 되어 있어요. 단기 대여금. 요게 잔액이 얼마인지 꼭 여러분 측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줄이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당장에 줄이실 일이 방법을 찾으시려면 컨설턴트를 보내셔서 확인을 꼭 받으셔서 이 가지금을 무조건 줄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사면 주식이 있으면 이거는 빨리 해줘야 돼요. 빨리 해줘야 돼요.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옛날에 발기인 정수가 있어가지고 사면 주식을 들어왔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사면 주식 갖고 있는 분이세요. 이거 빨리 해주셔야 세 번째, 잉여금이 과다하게 잡히신 분들 많아요. 잉여금. 왜 그러냐면, 자, 법인은, 법인세가 우리가 보통 200억 이하니까 22% 세금을 내요. 돈을 가져가려면 대표이사가 급여로 가져가거나 배당으로 가져가요. 배당 소득세가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세무사님이 배당 처리를 하고 그러면 세금 다운이 나오니까 배당을 안 하죠. 근데 1년에 만약에 내가 5억씩 번다고 가져가보세요. 10년만 배당 안 하면 어떻게 돼요? 50이 쌓이죠. 이게 유보잉여금이에요. 이 유보잉여금은 결과적으로 내 주식 가치를 엄청나게 높여버려요. 우리나라 주식들, 삼성전자 주식보다 비싼 주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잉여금은 이거는 결국은 주식 가치를 높여버려요. 주식 가치를 높인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이거를 주식을 지분을 변동을 시키려는데 변동시키는 다른 세금이 너무 커져버려요. 증여세가 많이 나오거나, 자, 본인 회사에 주식 분산을 내가 100% 다 갖고 계시고 빼 있으세요.
제발 배우자들하고 자녀들한테 내려보내시라고. 회사가 정상 되기 전에 빨리 보내셔야 되는데 조금 늦추다가 어느 날 회사가 갑자기 커버리죠. 그러면 주식 가치가 엄청나게 돼갖고 이제 못 움직이세요. 지금 회사가 조금 어려울 때 만약에 있으면 빨리 다시 평가해 보시라. 평가하면 주가가 좀 떨어지잖아요. 지금 증여하거나 지분 변동을 빨리 시켜놓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주식 가치를 떨어뜨려 놨어요. 요 세 가지는 법인하시는 분들 꼭 반드시 챙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주식 가치를 평가하셔가지고 주당 얼마인지 보고 내 지분이 도대체 얼마 평가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질문. 네? 한 세 분 정도는 지금 관심이 많으시죠? 제가 좀 네. 네. 그 법인에서요. 네. 대표자가 개인 자산을 추정을 시켜서 네. 그 가지유금이 늘어났을 때 네. 대표자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억이든 5억이 됐을 때 그 금액을 내가 한꺼번에 가지고 수 있나요?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법인에서. 예, 참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가지금은 내가 회사에서 돈을 떼온 건 사람을 말하고 회사에다가 돈을 갖다 준 거는 가수이라고. 네, 가수인데. 가수는 그냥 갖다 또 빌려준 거잖아요, 회사에다. 네. 빌려주니까 회사가 여유가 있으면 아무 때나 갖다 대는 거는. 그럼요. 다 갖고 와서 상관없어. 계속 저거를 가수로다가 좀 빌려준 걸 해야지. 네, 그거는 내 돈이 이렇게 부족해서 들어갔으면 가수금 처리 다 해놓으셔야 돼요. 네. 이유는 안 받아요. 네? 은행 돈이 이유만 안 받아도 크게 문제는 안 돼. 그건 부당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이유를 받으면 나는 개인소득이고 법인이 소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갚을 때는 이유를 제가 가지급금은 갖다 쓰는 순간 4.6%로 무조건 인정이자 계산을 하잖아요. 예. 인정이자 계산 해갖고 법인은 입금 잡고 개인은 사기처분 받고 그렇죠? 지급이자 나오면 소금부인 나오고 세 가지의 불이익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아까 굉장히 아무도 제일 큰 나쁜 아니에요. 가지금. 그러니까 20억이 넘어가면 보험회사에서 10가지 막 전화 올 건데요. 빨리 없애라고. 안 되면 멀쩡히 근무하고 있는 대표이사 퇴사 처리해라. 퇴직금 갖다 처리해라. 그죠? 네. 요즘에는 주식을 소각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하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 보험사에서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세금이 추징당했다가 지금 일정 법원에서는 정당하다고 인정이 받아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한 번만 뭐가요? 네? 보험회사가 어떻게 뭐가 그 관심이 많으셔. 그건 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하셔. 전화 상담 한번 해드릴게요. 아 저희가 그걸 좀 이렇게 해놓고 나를 꼭 만나러 오셔야 돼요. 네. 또 질문. 여러분은 전혀 도움이 안 되셨나요? 다행히 지각지각 안 갖고 계셨구만요. 다행이다. 근데 내 친정하고 시댁하고 다 해보니까 뭐가 좀 머릿속에서 좀 복잡해지죠. 예. 그렇다니까 이게 내가 몰랐을 때는 마음 편했는데 좀 알고 나니까 그때 시아버지한테는 친정아버지한테 가서 말씀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버지 빨리 죽기 전에 뭘 해야 된대. 이렇게 막 하시면 절대 뭐라고 치우시면 안 됩니다. 그냥 카톡으로 그냥 아까 뭐 있죠. 그냥 37 아버지 소떡학 회사 세계 1위가 37이 상속수 때문에 망했대. 그런 거 한 번씩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냥 조금씩 한번 신경 써보라고.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한번 저기 동영상 유튜브 같은 거 제가 하나 찍어놓을게요. 80세 이상만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그리고 200억 이상 자산가만 보세요. 이거를 찍어놓으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아버지한테 보내주시라고. 시간 딱 맞춰서 질문이 없으시다 보니까 마치고 2000 갖고 김에 우리 오 회장님한테 드리도록